어렸을 때 부모님이 24개월, 36개월 할부로 사주셨던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집 여러분 기억하세요? 40권짜리, 50권짜리 문학 전집을 사면 20권짜리 전래동화 전집도 주고 국어 사전도 주고 그랬었는데 전에 만났던 어느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부금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참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좁은 방에 빼곡히 꽂혀있는 내 아이의 문학 전집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다고, 으쓱할 수가 없다고. 올가을엔 우리 다시 책을 읽는 아이가 되어볼까요? 자, 오늘도 문학의 퐁당. 자, 2020 서울국제 작가축제에 참여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책과 음악이 함께하고 있는 미니 북콘서트 문학의 퐁당. 오늘은 소설가가 나오셨습니다. 김세희 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김세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퐁당에 진짜 보물 같은 분들이시죠.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쵸. 벌써 세 번째네요. 아, 발목 잡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예쁘게 짰냐고. 자,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그리고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퐁당 가족 여러분,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어때요? 이제는 조금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세요? 받아주신다면. 오늘도 어떤 선곡을 해주셨을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시인분들만 나오시다가 소설가 분이 나오셨어요. 김세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서울국제 작가축제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앞서 만난 그 두 분의 시인도 그랬지만 외모만큼이나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만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87년생? 네, 맞습니다. 87년생입니다. 그렇군요. 2015년도에 문학 잡지인 세계의 문학에 통해서 등단을 하셨대요. 세계의 문학. 소설가는 어렸을 때 꿈이셨어요? 제가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책 말고는 다른 문화 생활이 전무한 환경에서 자라서 아마 그래서 책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었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고 읽는 재미에 푹 빠졌던 거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로 대학을 와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면서부터 소설을 본격적으로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작은 그 동네에서 자라셨다고 그랬는데 목포가 목포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포 출신이 무슨 목포가 이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큰 도시지. 그렇죠. 그런가요? 큰 큰 도시죠. 도시인가요?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항상 작은 도시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렇군요. 왠지 그 왜 소설가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글 쓰는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생각해 보면은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저도 네. 그랬었고, 근데 작가가 실제로 될 수 있다,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소설 쓰는 걸 시작은 했지만 졸업을 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고 몇 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더 늦기 전에 소설만 써보고 싶다. 내가 후회 없이 한번 열심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모았던 돈을 가지고 문해창작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업을 듣고 또 네. 주변에 정말 열심히 글을 쓰는 동료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서점 가서 김세희 작가로 이제 도서를 검색을 하면 단편 소설집인 가만 한 나날,
소설과 장편 소설 항구의 사랑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가만한 나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할 때 가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움직임이 없다, 이제 가만히 정지해 있다 그런 네. 가만한이에요. 가만한 나날. 이 책을 지금 들고 왔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의 옷들과 진한 커피 있고 갓 구워진 식빵, 네. 양말, 뭐 이렇게 서류 봉투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 그 혹시 박종성 씨나 조용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책 표지만 보면. 딱 보자마자 네. 엄청 평범하고 내 주변에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그냥 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 일상의 것들이 뭔가 조금 더 가깝게 다시 느껴지는 그런 표지였던 것 같아요. 조용훈 씨는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영혼의 단짝이기 때문에 저 표지를 딱 보자마자 네. 그 일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일상. 떠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커피. 커피 진한 정말, 그게 네, 보통 요즘- 커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하니까 네, 생각이 항상 우리가 드는데. 입고 먹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쩐지 이 책 표지에 실려 있는 옷들이요 새내기 직장인 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소설집 가만한 나날에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수록작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갓 입사를 하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가만한 나날의 주인공 경진은 첫 직장을 홍보 회사에 첫 직장으로 취직을 한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들어갔지만 일단 열정만은 가득한 열심히 일할 의지가 가득한 사회 초년생이고요. 감정 연습의 주인공 상민은 역시 사회 초년생인데요. 상민은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경쟁자가 있었는데 정규직 경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상실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편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일 거야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진아인데요. 이 인물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연하의 남자친구, 아주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 자아실현을 하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남자친구를 보면서 복잡 미묘하고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는 네, 인물입니다.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일 거야.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이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저희 목요일날 복만대 감독님이 나오시거든요.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슬픈 일일지. 자, 제목은 가만한 나날인데요. 주인공들의 일상은 좀 가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작가님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담 혹은 내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그 작품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 단편집이라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단편집에 실린 단편들을 쓸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네. 지금까지 제가 지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기억이 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장면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네, 단편들이 출발한 경우가 많아서 네. 저의 경험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만한 나날의 일부분을 음악과 함께 잠깐 읽어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좀 가만한 나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선은 되게 가벼워요, 책이. 네. 그리고 되게 가볍고 좀 핸드북 같이 조금 작아요, 다른 책들보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맞아요. 들었고요. 예. 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만한 나날이 제 소설책인 가만한 나날이라는 책의 표제작인 단편인데요.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주인공 이름은 경진이에요. 26살이고 첫 직장으로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마케팅이냐면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블로그? 예, 블로그 홍보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보지 않은 맛집이지만 가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있다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업체로부터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이제 제품이나 요즘에 뒷광고.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써보지 않았지만 네. 마치 직접 써본 것처럼 그렇게 글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요. 경진은 국문과를 졸업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아주 좋아해서 어쨌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것도 글 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그런데 돈까지 벌 수 있고 이거 되게 좋다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쪽지를 받아요. 근데 자기가 홍보한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떤 살균제를 홍보를 했는데 그 살균제가 알고 보니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있는 살균제였고 그걸 이용하신 분이 이제 아이를 잃는 일이 있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홍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블로그를 보고 그걸 살균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으시냐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연락을 받은 건데 이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저희가 혹시 읽어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이 소설의 첫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경진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레어하는 대목입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레하는 부분. 항상 이 낭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훈 씨와 박종성 씨와 조용훈 씨의 음악이 바로 붙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노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가 글을 이렇게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또래 젊은이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지금 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서 어울리는 가사들을 살펴보다가 이소라님의 트랙 9이라는 곡을 준비하게 됐어요. 트랙 9? 네,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게 허무해 울어도 지나면 그뿐.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이런 지금 이 청춘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런 즈음에 느끼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한 첫 번째 낭독 가만한 나날 함께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대학로에서 우연히 재화 언니를 만났다. 구름 끼고 쌀쌀한 바람이 불던 오후였다. 그때 26이던 나는 출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답시고 종일 원룸에 혼자 있다가 괜히 잡생각만 가득해지고 점점 압박감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갔다. 마로니에 공원 쪽으로 좀 걷다가 아이 쇼핑을 할까 싶었다. 밤에는 엄마와 통화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지하철역 출구의 계단을 꽉 메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끊임없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다가 출구 한쪽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재화 언니를 보았다. 영어학원에 다닐 때 친하게 지낸 언니로 그때 언니는 이미 회사원이었다. 길에 서서 서로 근황을 전하다가 나는 내일부터 작은 마케팅 회사에 출근한다고 말했다. 언니는 활짝 웃으면서 축하해 주었다. 그러더니 내가 몹시 긴장한 상태라는 걸 알아채고 깔깔 웃으며 놀려댔다. 아 맞다. 너 인생 첫 출근이지? 완전 떨리겠네. 나는 갑자기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되어서 언니의 팔을 붙잡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조언해 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언니는 놀려대기를 멈추고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너 자신을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긴데 난 도움이 됐거든. 신입이어도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초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프로야. 나는 프로페셔널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거지.
난 이 일을 프로답게 해낸다. 그런 자세로다가 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일할 땐 좀 까칠한 편이거든.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그렇단다. 그래서 공과 사를 더 구분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런데 일할 때 말고 회식하거나 할 때는 일부러 좀 풀어. 바보 같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럼 사람들도 오히려 좋아해. 그때 언니가 무슨 말을 했어도 나는 황금처럼 귀인의 기뜸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낯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주문을 외우듯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운이 남아가지고 끊어내질 못하고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네요, 제가. 아,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소설 가만한 나날 중에서 첫 출근을 앞둔 출근 첫날, 출근 전날 경진의 일요일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박종성 씨와 조영훈 씨의 연주로 그 이소라 씨의 트랙 9 함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떤 분이요? 너 또 당첨 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을 들으니까 예전 땅카스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첫 출근. 혹시 세 분도 그 나의 첫 출근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저는.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있는데 이 소설처럼 다른 언니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었었는데 그 내용이 일을 겁내지 마라는 말이었어요. 일을 겁내면 안 된다. 일을 겁내지 마라라는. 일을 하러 가는데 일을 너무 겁내.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렵거나라고 그렇죠. 이렇게 지레 겁을 먹지 마라 그런 말을 했던 게 저는 도움이 되었어요. 박종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첫 무대는 이제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에 나진 않는데 언제가 첫 무대였어요?
글쎄 아마 뭐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 이렇게 어머나,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머나, 어떡해. 근데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전공을 한 뒤에 네. 그때 이제 첫 뭐 이렇게 좀 저의 첫 데뷔 콘서트 이런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하고 싶었는데도 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앞서 있었던 것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근데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겁내기 시작하면 원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떨려가지고 그냥 가던 데서 막 네. 틀리거나 맞아요. 네. 접질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경직이 돼서 이렇게 몸까지 정신까지 경직이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조영훈 씨는? 저는 사실 이제 출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제 네. 아티스트들이. 근데 저는 항상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약간 출근하는 느낌으로 앉거든요. 왜냐면은 연주를 하려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연습이 사실 이제 뭐 직장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업무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출근하니까 나의 첫 출근이 언제였지? 까마득한 거예요. 모델 때였는데 그냥 우연하게 표지 모델을 찍게 됐어요. 근데 뭘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도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날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고괴담 2번째 이야기 촬영하러 갈 때 첫 촬영하러 갈 때 정말 세상에서 눈이 이렇게 큰 애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땡그레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출근 전날 경진의 그 가만한 나날에 경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한 나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해요. 가만한 나날 단편은 이 네. 소설집의 단편 중에서는 제 경험이 가장 적게 들어간 단편이에요. 적게 들어갔어요? 네.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은 단편인데 그래서 좀 힘들게 긴 시간 썼는데요.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우연히 저 대학교 때 한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 신분인데 대기업에서 방학 동안 하는 인턴 이런 거였는데 그때 아마 홍보팀에서 제 친구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블로그 광고 다 가짜더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 저한테. 예. 나 몰랐네. 근데 진짜인 분들도 계세요. 저희 네, 가끔 맞아요. 저희 네. 퐁당에서 선물 받고선 선물 받았다고 리뷰 올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그렇진 맞아요. 않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팀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블로그 마케팅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대학생 시절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고 그래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쓰려고 검색을 해보고 좀 인터넷으로 취재도 하고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써본 소설입니다. 자, 감상평이나 사연 주신 분들 5분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작가 축제 굿즈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8186님께서 40년 전 상고 졸업 전 설레며 들어갔던 직장 생각에 살짝 울컥했네요.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0814님께서 눈물이 나오네요. 10년 전 첫 입사해서 낯선 사무실 문 열고 수줍게 들어가던 설렘이 떠올라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이게 처음이라서 다들 그러신가 봐요. 처음에 대한 기억들은 누구에게나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죠. 진명자비화 님께서 올해 27살이 된 경진이 엄마예요. 아직 대학 4학년 끝에 있는 우리 경진이가 어디까지 감안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모든 경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경진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7번째 작품 감정연습. 감정연습. 감정에도 연습이 필요하죠.
어떤가요? 네, 저는 이 제목만 처음에 딱 듣고 벌써 마음이 좀 울컥했었는데요. 저는 감정을 솔직하게 늘 전달해야 되는 감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감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제목부터 아주 와닿았던 작품입니다. 감정 연습. 주인공이 상미의 이야기도 왠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작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미는 출판사의 인턴이죠. 네. 같은 인턴으로 입사한 김태영을 되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죠? 네, 미워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상미가 김태형과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3개월 뒤에 둘 중에 네. 한 명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규직. 네, 이제 정규직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경쟁자죠. 근데 처음에 주인공 상미는 무슨 이런 뭐 엄청 큰 회사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점점 김태형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을 하고 어느 순간 그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에게 몹시 놀라고 실망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이 장면을 낭독해 드릴 거고요. 어떤 노래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작품에는 그래도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이야기들 끝에 그래도 위로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윤종신님의 오르막길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오르막길을 서로 같이 각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좋은 소식 있죠. 이번 주에 공연. 네. 공연 있으세요. 소개해도 되는 건가요? 해주세요. 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3일 11시 30분에 롯데 콘서트 홀에서 피아니스트 조영은 씨와 함께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들로만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이 두 분의 그 라이브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작품 읽어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의 좀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서울국제작가축제가 네.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퐁당에 나와서 청취자분들 뵐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기쁜 시간이었고요. 요즘 모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빛나는 가을의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작품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갈게요. 감정 연습. 상미는 은연중에 두 사람의 경쟁을 부추기며 구경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다. 어쩌다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었을 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도 아니잖아. 상미는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미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를 꺾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실수하기를 바라며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젠가부터 상미는 실제로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입을 가리고 웃는 습관조차 보기 싫었다. 하루 종일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채 지내야 하는 사람을 맹렬하게 증오한 나머지 오후가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다. 그렇다고 해서 상미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었다. 상미가 실제로 한 일은 아주 작은 것, 말 한마디, 비웃듯 입을 꽉 다무는 표정 같은 것이었다. 평형대에서 균형을 잃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미는
손가락 하나 같은 것.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영은 알았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를 수가 없었다. 그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다. 상민은 생각했다. 반면 그는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둘만 있을 때도 상미를 그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상미는 이겼지만 패배한 기분이었다.
네.